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행복하신가요? 그럭저럭 살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럭저럭?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어정쩡한 하루하루. 은퇴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공허합니다. 저는 20년간 시니어 상담센터에서 일하며 5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정말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딱 10%였습니다. 나머지 90%는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외로움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오늘도 그냥 갔네 하며 잠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10%의 행복한 어르신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건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그분들은 내려놓을 줄 아셨습니다. 85세 김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70살까지 더 하려고만 했어요. 더 모으고, 더 배우고, 더 챙기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그래서 75살부터 빼기 시작했어요. 걱정도 빼고, 물건도 빼고, 참견도 빼고. 그랬더니 80살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더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 많은 학벌, 더 높은 직급, 더 큰 집, 더 많은 저축. 그게 성공이라고,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의 공식은 정반대입니다. 채우는 게 아닙니다. 비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인생을 바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실천하고 행복해진 방법들입니다. 걱정을 비우는 법, 물건을 비우는 법, 간섭을 비우는 법, 해로운 음식을 비우는 법,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을 비우는 법.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을 위해 가짜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밤 2시.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잠들어 계시겠죠? 하지만 76세 정할아버지는 이 시간에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걱정이 잠을 쫓아내는 겁니다. 아들이 직장을 옮긴다는데 괜찮을까?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는데 큰 병은 아닐까? 연금만으로 20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머릿속이 전쟁터입니다. 하나를 걱정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음 걱정이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불안하고 밤에는 또 걱정이 시작됩니다. 병원에 가봤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요? 어떻게요? 정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일이 없으니까 걱정할 게 더 많아졌어요. 할 일 없이 집에만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이러다가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말에 공감이 가시나요? 사실 정할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대 10명 중 7명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걱정하며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걱정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몇 개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3%입니다. 단 3%.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7%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97%의 걱정 때문에 오늘을 망칩니다. 더 슬픈 건 이겁니다. 걱정은 우리를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을 감퇴시킵니다. 걱정하느라 건강을 잃고 건강을 잃으니까 더 걱정하는 악순환.
이걸 끊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정할아버지께 4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첫째, 걱정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중 딱 30분만 걱정하는 시간으로 정하세요. 저녁 7시부터 7시 반까지. 그 시간 외에는 걱정이 떠올라도, 이건 7시에 생각하자라고 미루는 겁니다. 정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말이 그렇지,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2주만. 2주 후, 정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진짜로 됩니다. 낮에 걱정이 떠올라도 저녁에 생각하자 하고 미루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저녁 7시가 되면 대부분의 걱정이 별것 아니더라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둘째, 걱정을 글로 쓰세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걱정이 계속 커집니다. 하지만 종이에 쓰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아들 직장 이동. 괜찮을까? 라고 쓰고 다시 읽어보세요. 아들도 이제 45인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내가 왜 대신 걱정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셋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자녀의 선택? 통제 불가. 날씨? 통제 불가. 다른 사람의 생각? 통제 불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걱정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넷째, 감사 노트를 쓰세요.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세요. 아침 햇살이 좋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저녁이 맛있었다. 이렇게 단순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3개월 후 정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잡니다.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아들도 잘하고 있고, 건강도 괜찮고, 제가 쓸데없이 혼자 고생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97%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 일어나더라도 그때 가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71세 송 여사님 댁. 거실에는 20년 된 소파 2세트, 10년째 안 쓰는 운동기구,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둔 쇼핑백 산더미, 안방 옷장을 여니 30년 전 옷들이 빼곡했고, 부엌 찬장에는 유통기한이 2년 전에 지난 식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 필요한 거예요. 버리면 나중에 아쉬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송 여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답답해요. 청소하려고 해도 물건이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나요. 찾고 싶은 것도 못 찾겠고, 이 집이 점점 무덤 같아요. 나도 이 물건들처럼 여기 묻혀서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송 여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세대는 부족함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없어서 못 산 시절을 겪었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물건을 모읍니다. 버리는 게 아깝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째, 우리가 물건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우리를 관리합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먼지 닦느라 하루가 갑니다. 나이 들수록 체력이 달리는데 물건 관리하느라 기력을 소진합니다. 둘째, 위험합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낙상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집안에서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집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겁니다. 셋째, 마음이 병듭니다. 어질러진 공간에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살고 싶지 않아집니다. 송 여사님께 제안했습니다. 한 달만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모든 물건이 아까웠습니다. 20년 전 산 옷을 들고 이거 비쌌는데 라며 망설이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쓰던 물건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송 여사님 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물건이 절반으로 줄었고, 공간이 넓어졌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송 여사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한 달 전과 완전히 다른 표정, 밝아진 눈빛. 선생님 믿어지세요? 처음엔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웠는데 막상 버리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을 버렸는데 오히려 뭔가를 얻은 기분이에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또 엄마입니다. 오늘만 벌써 세 번째. 47세 딸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습니다. 잘 지내니? 아침은 먹었어? 애들은? 오늘 저녁은 뭐 할 거야? 아, 그거 말고 이렇게 해봐. 엄마가 해봐서 아는데. 딸은 참습니다. 또 참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렇습니다. 결국 딸은 엄마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합니다. 68세 한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걱정돼서 전화한 건데. 그날 밤 한 할머니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텅 빈 거실, 울리지 않는 전화기.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전화도 안 받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시죠? 73세 박 할머니는 더 심각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아들 집에 가서 냉장고를 확인하고 집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손주 교육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제대로 못 챙기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런데 어느 날 51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50이 넘었어요. 우리 방식대로 살게 해주세요. 너무 자주 오시는 것도 솔직히 부담이에요. 그 순간 박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 내가 부담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할머니는 버스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였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굶주리면서도 자식 밥은 챙겼고, 추워도 자식 옷은 사줬고, 우리 꿈은 포기해도 자식 공부는 시켰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역할이 사라지니까 불안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자녀에게 더 매달립니다. 더 챙기려 하고, 더 조언하려 하고, 더 관여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미 어른입니다. 40대, 50대가 된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거리를 둡니다. 그 거리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박 할머니는 3개월간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일부러 줄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2주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연락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한 달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엄마,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박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거리를 두라는 것을, 그 거리가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할머니, 이제 안 돼요.
발을 잘라야 합니다. 75세 배할머니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발을?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배할머니는 단맛을 좋아했습니다. 아침 커피에는 설탕을 3스푼, 간식으로는 카스테라나 양갱, 식후에는 꼭 과일이나 떡.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지니까 달달한 게 당기더라고요. 의사가 몇 번이나 경고했습니다. 설탕을 줄이세요. 혈당이 위험 수치입니다. 하지만 배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좀 먹는다고 큰일 나겠어? 그리고 3년 후 발을 잃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배할머니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들춰보면 한쪽 발이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합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갑니다. 내가 왜 그때 끊지 못했을까? 병실에서 혼자 우는 배할머니를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72세 윤할아버지는 짠맛을 좋아했습니다. 김치는 꼭 짜게 담그고 국도 진하게 끓이고 장아찌와 젓갈을 즐겼습니다. 싱거우면 밥맛이 안 나요. 혈압약을 5년째 먹고 있었지만 음식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윤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는 이미 오른쪽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오른손은 여전히 마비입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아내가 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 내가 그렇게 짜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내 말을 안 들었어요? 윤 할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입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후회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대 이상 10명 중 3명이 당뇨병입니다. 10명 중 7명이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대부분이 설탕과 소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좀 먹는다고 뭐 어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탕과 소금은 천천히, 조용히 우리를 죽입니다. 배할머니는 지금 의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없는 발을 만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단 것을 절대로 안 먹을 거예요. 발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윤 할아버지는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숟가락을 들 수 없어서 아내가 밥을 떠먹여 줍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갑니다. 소금 좀 덜 먹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설탕 든 커피 대신 아메리카노로, 과자와 빵 대신 견과류로, 짜게 담근 김치 대신 싱겁게, 국물은 남기고. 귀찮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배할머니의 없는 발을 보세요. 윤 할아버지의 마비된 손을 보세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할머니, 밥 드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할머니, 70세 최할머니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정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은 식어가는데 할머니는 화면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것만 보고. 하지만 한 영상이 끝나면 또 다른 영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나갑니다. 최할머니의 하루를 들여다봅시다. 아침 7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니다. 카카오톡 확인. 30분. 아침 식사 중에도 유튜브. 30분. 식사 후 동창회 단톡방 확인. 1시간. 점심 전까지 뉴스와 영상 시청. 2시간. 점심 식사 중에도 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식후에는 손주 사진 보기, 쇼핑 앱 구경, 또 유튜브. 저녁까지 틈만 나면 스마트폰. 밤 11시에 잠들 때까지 영상 시청. 하루 평균 스크린 타임 8시간.
뭐 할 게 없어서요. 이거라도 안 보면 너무 심심해요. 하지만 최할머니의 눈은 침침합니다. 목과 어깨는 굳어 있습니다. 잠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기분이 우울합니다. 친구들의 여행 사진을 보면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건강 정보를 보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쇼핑 앱을 보면 없던 욕심이 생깁니다. 저녁에 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또 스마트폰을 켭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새벽 2시까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오늘도 뭐 한 거 없이 하루가 갔네.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67세 서할아버지는 더 심각합니다. 유튜브로 정치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납니다. 댓글을 달고 논쟁을 하고 흥분합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아내가 말립니다. 여보, 그만 봐요. 화내지 말고. 하지만 서할아버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다가 저녁이 되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짜증이 납니다.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당신도 좀 시끄러워.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할아버지는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봅니다. 어느 날 서할아버지는 거울을 봤습니다. 굽은 어깨, 침침한 눈, 주름진 얼굴.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요즘 사람을 만난 적이 없네. 밖에 나간 적도 없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봤네. 그날 밤 서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에는 손이 근질근질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요함.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고요함.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쁜 노을.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노을을 봤지?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3개월 후 서할아버지는 스마트폰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금단 증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2주 지나니까 적응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진짜 많아요.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맞지 스마트폰이 우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가세요. 그리고 창밖을 보세요. 배우자와 이야기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걱정을 비웠습니다. 물건을 비웠습니다. 간섭을 비웠습니다. 해로운 음식을 비웠습니다. 스마트폰을 비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다 비우면 남는 게 뭐가 있어?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비워야 비로소 보입니다. 걱정을 비우니까 평화가 보였습니다. 물건을 비우니까 공간이 보였습니다. 간섭을 비우니까 진짜 관계가 보였습니다. 설탕과 소금을 비우니까 건강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비우니까 삶이 보였습니다. 82세 장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70대까지 계속 채우려고만 했어요. 더 많이, 더 좋은 걸. 근데 80이 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행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더라고요. 평생을 거꾸로 살았던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걱정을 노트에 써보거나 안 쓰는 물건 하나를 버리거나
자녀에게 하려던 잔소리를 참거나 설탕 든 커피를 끊거나 스마트폰을 일찍 내려놓거나 딱 한 가지만. 그리고 일주일 후 자신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70세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비워야 합니다. 평생 짊어지고 온 짐들, 이제 내려놓으세요. 오래된 걱정, 쓸데없는 물건, 부담스러운 간섭, 몸을 해치는 습관, 시간을 빼앗는 중독. 이 모든 걸 비우면 비로소 진짜 나를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행복이 들어옵니다. 평화가 들어옵니다. 자유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 비워가세요. 그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편안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비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함께 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인생 2막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